예, 반갑습니다. 고신의대 장기이식연구소 소장 신호식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구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기이식연구소 2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연구자 교수님들이 되게 하시고 장기 부전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면역 관염과 세포 치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학자 입수를 허락해 주셔서 잘 강의하게 하시고 학자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 교수님들 또 선생님들 또 반갑고 특별히 제2차 정기 세미나를 또 개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강의를 맡아주신 또 김영호 교수님, 또 좌장을 맡아주신 이막 소장님, 또 세미나 개최를 도와주신 여러 연구소 교수님들과 특별히 연구소 간사로 수고하고 계신 문양환 교수님과 서광일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기 세미나가 계속되면서 활발하게 학술 교류와 또 연구가 진행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오늘은 트랜스플란트 톨러런스와 이식에서 트랜스플란트 톨러런스와 셀 세라피에 대해서 우리 학교 분자생물학 면역학 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용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이막 장기이식센터 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소장님 세미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기이식 센터장 이막입니다. 이렇게 연구소에서 활발하게 2차 정기 세미나 신설하고 3차, 4차 계속 연이어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어서 참 축하드리고 저 신 교수님, 소장님 좀 노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김영호 교수님 발표 기대되고요. 우리 또 전문가 말씀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더욱더 우리 장기이식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혹시 화면 공유 열어줄 수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예, 한번 해보십시오, 교수님. 혹시 보이십니까? 혹시 화면이 보이시는가요? 예,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세미나를 발표를 맡은 분자생물 면역학의 김용호입니다. 오늘 어쨌든 자정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장기이식 연구소 정기 세미나가 계속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맡은 부분이 조금 제가 이제 실적으로 연구를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 또한 이제 준비하면서 또 많은 것도 알게 되어지고 또 배우게 되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교수님들 함께 이제 공부하는 시간, 함께 좋은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이식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더 많은 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방금 이제 신호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식 관용과 또한 이식에서 세포 치료로 어떤 방법들이 사용되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교수님께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0분, 30분 정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슬라이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최대한 시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시간 타임을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알다시피 이식이라는 부분은 저보다 아마 여기 교수님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뭐 모아서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식을 좀 보니까 1954년에 신장 이식이 처음 성공했다는 예가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췌장 이식 또 간 이식이 성공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이식을 통해서 이식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 면역 억제제 개발이었습니다. 이뮤노 서퍼레이션 할 수 있는 드럭들을 이제 개발하는 쪽으로 각광을 받았고요. 또 실제로 그것을 임상 적용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면역 억제제 방법을 통해서 이식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기 장기 부전 현상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면역 억제제에 대한 그 사이드 이펙터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시기에는 아니할 수도 없는 문제고, 최근에 이게 많은 이제 또 간 이식이든 아니면 뭐 신장 이식이든 많은 장기에서 이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같은 분도 이제 간 이식을 했지만 결국은 췌장암으로 이제 돌아가신 것처럼, 어떻든 간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장기 내에 뭔가 이제 그 이상이 생겼을 때는 이식만큼 사실은 가장 적합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로 이제 이렇게 교환해주는 그 방법이 가장 탁월할 텐데, 이런 이식에 관계되어진 것은 실적으로는 임상에서는 많은 이제 연구자들 또 실적으로 임상 교수님들이 그 이식에 관계되어진 분야 각각 이제 각 기관마다 조직마다 이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제 이런 이식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장기 이식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 억제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로스폴린이라든지 티프로리무스 같은 이런 뭐 어쨌든 칼슘유린 억제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독성을 유도한다, 뭐 신부전의 원인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장기적으로 쓰면 심혈관, 맞죠 교수님? 심혈관 질환, 감염, 악성 질환, 또 면역 억제제에 의해서 면역 감염이 뭐 증가되어진다든지 당뇨가 생긴다든지 고혈압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기증자에 의해서 도너 스페시픽한 항체가 생겨가지고 항체 매개 거부 반응이 생긴다라는 예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튼 간에 이런 이식은 필요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저희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그 기초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궁금한 부분도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조직 이식을 가장 적합한 것은 아시다시피 오토로그스한 거죠. 자기에 있는 기관 조직을 이식하면 전혀 이제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이제 그 신제닉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순계. 예를 들면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일란성 쌍둥이를 통한 조직 이식이 가장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거는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 대부분이 그 알로제닉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종 이식을 통해 가지고 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최근에는 뭐 이렇든 뭐 이렇게 어떤 제노제닉한 방법을 쓰는 연구가 지금 많이 활성화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학이나 아니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그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인간의 장기를 이제 뭐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이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식의 여러 가지 타입 중에 실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알로제닉 트랜스플란테이션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세포 치료의 방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건 조금 지난 과거의 자료인데, 이런 그 올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기하는 자가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요번에도 저희 나라 데이터는 아니고요. 보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식을 대기자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18명 환자가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각 조직마다 차이 나겠지만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 합니다. 그만큼 이식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식에 대한 도너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한 그런 적당한 시술, 시점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면역을 또 전공하는 자 입장이기 때문에 면역 관용, 그런 관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게 아닌 남의 것이 도로기 때문에 이런 이제 톨러런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면역 관용이라는 부분은 언제 이게 개념이 도입되었는가 하면 아마 교수님들이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 아시는 부분처럼 이 1950년 경에 이게 피터 메더워라는 이 브라질 태생 영국 생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거부 반응 연구를 했어요. 그 조직 이식의 기초를 닦아서 이제 거부 반응에 대한 개념을 잡고 그 다음 1960년경에 아마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이식 톨러런스 개념이 이제 이게 많이 이제 부각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용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이제 연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것은 결론은 이제
그 안티젠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하지 않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 게 무반응하는 것이 이제 관용인데 그에 대한 이제 안티젠이 톨로젠이라 말을 쓰고요. 보통 이제 저희 몸 입장에서는 저희 몸은 그 셀프 톨러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자가 면역 질환을 생기는 대부분 사람은 그 셀프 톨러런스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안티젠에 셀프 안티젠에 대한 면역 반응이 시도가 되어지면 바로 오토이뮨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한다면 이식 면에서는 이식은 어떤 그 관용을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제 이제 정립이 되어지면 어떤 실험적 예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많은 이제 면역 실험은 그 사람에게 직접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 모델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많이 보여진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티슈를 트랜스플란트를 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되게 기본적인 그림이 되겠는데요. 아마 아시다시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인을 하면 그게 그 마우스는 그 브레이딩 하면 한 몇 세대만 가면 신제닉한 걸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걸 이제 스트레인 다른 종류, 품종이 다른 걸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뭐 A, B라는 것은 어쨌든 뭐 이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로제닉한. 그렇게 했을 때 정상적인 면역 반응은 제일 위에 A 그림처럼 그 스트레인 A에 있는 마우스에 스트레인 B 다른 이종의 마우스에 있는 스킨을 주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이제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리젝션이 생겨요. 그게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그 조직을 이식하기 전에 내가 이식하고자 하는 그 마우스에 그 혈액을 넣어준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루코사이트인데 어떻든 혈액을 넣어주니까 이식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더라라는 실험 결과가 이제 녹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관용이라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뭐를 알고 있냐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셀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헤마토포이트 스템셀, 메스키마 스템셀이라든지 어떤 스템셀 계열 또 하나는 이제 T렉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이제 그 집어넣어준 이 백혈구 내에는 이런 이제 그 이식 거부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물질이 존재했기 때문에 리젝션이 안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뭐 이런 정상적인 면역을 알아야 사실은 관용에 대한 개념을 잡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 제가 이야기할 대부분은 T셀에 관계되어진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면역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안티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그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은 결국은 항원 제시하는 세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T셀 면역 반응은 우리는 세포 매개 면역 반응이라 말을 하는 이유는 T셀은 세포와 세포가 매개가 되어져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원 제시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T세포는 항원 제시 세포에 해당하는 여기는 이제 뭐 덴드라이트 T셀이든 마크로파지 셀들이 항원을 제시해주면 그 T셀은 그것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인식한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보통 T셀이 항원 제시 세포랑 셀과 셀이 만난다 그랬을 때 만난다는 그 의미는 바로 리셉터와 리간드와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T셀 수용체는 TCR, 그다음 항원 제시 세포는 뭘 가지고 있죠? MET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ETC를 통해서 항원 제시되어진 것이 TCR과 결합하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T셀 면역 반응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는 그림이 조금 약한 그림이지만 결국은 그 TCR과 METC만 만나서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코어 스티뮬레이터 아니면 코어 리셉터들이 등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T셀 면역 반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후천성 면역이죠. 선천 면역이 아니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나서 일주일, 10일이 지나야 바로 T셀, B셀 면역 반응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런 선천 면역에 해당하는 세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면역 모듈레이터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면서 대표적인 게 사이토카인이겠죠. 그것이 T셀의 그 활성을 유도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돈독하게 T셀이 항원을 제거하는 방법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T셀은 그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익스펜션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 T셀이 익스펜션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T셀의 항원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런 과정 중에 그 항원이 제거가 되어지고 더 이상 T셀이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T셀 수용체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CTLA4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CTLA4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 가문
수용체죠. 그래서 면역 억제제에 해당하는 건데 이 CTLA4를 만나게 되어지면 T셀은 그 성장을 서퍼레이션 시키는 작동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면역 반응이 활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항원이 제거가 되어지고 더 이상 자극이 없으면 T셀은 에포토시스라는 개념으로 항상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제거가 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CTLA4와의 결합, 저기 그림에 보인 것처럼 항원 제세포가 CTLA4랑 결합하게 되어지면 바로 unresponse하는 T셀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그림은 사실은 정확한 그림은 아닌데요. 뒤에 제가 또 부연 설명, 또 T렉에 대한 설명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톨러런스를 유도할 수 있는 이식에서 톨러런스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뭐 이것만 이제 잘 숙지하시면 뒤에는 이걸 이제 풀어 설명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관용 유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관용을 유도할 수 있는 게. 그쵸? 아마 머릿속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이렇게 지금 아마 여러분 그 임상에서 많이 시도했던 거고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이제 보고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마 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합 키메릭 방법이죠. 믹스드 키메릭.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도너의 본메로랑 도너의 본메로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이식할 때 우리가 신장 이식하면 신장만 넣는 게 아니라 본메로, 골수까지 같이 넣어줘서 퓨전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알려진 것이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럴에서 2008년경에 아마 그 논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2008년경에 이런 그 혼합 키메릭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골수 신장을 동시에 이식 받은 5명의 환자 중에 4명이 신장 이식 후에 면역 억제제를 끊는 데 성공했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NEJM에 실렸고요. 또 국내에서도 보니까 2019년경에 신장 골수 이식을 성공한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그 혼합 키메릭 방법, 믹스드 키메릭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톨러런스를 유도하는 그런 예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메센키말 스템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메센키말 스템셀은 그 스템셀의 오리진에서 좀 분화되어진 녀석인데 그 MSC는 분화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본 아니면 팻 아니면 커넥티드 티슈의 전구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센키말 스템셀은 많은 사람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안티 인플라메이션 효과가 있다, 면역 억제 기능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보니까 이 메센키말 스템셀이 팍스 P3 T렉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 그 레귤레이터 T셀의 중요한 전사인자 중에 하나가 팍스 P3입니다. 이 세포의 증식을 조절한다든지 또 하나는 MHC2라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T셀 면역 반응할 때 중요한 MHC 클래스 2의 발현을 억제한다든지 동시 자극 분자를 억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레귤레이터 덴드라이트 셀의 확장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에 그 MTC 메스키마 스템셀이 작동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톨러런스를 인덕션 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한계사항이 뭐냐면 바로 이 MSC 자체가 생존율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이제 어디셔널한 엘리먼트를 넣어줘서 MSC의 생존을 이제 길게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이 부분인데 어떤 그 레귤레이터 T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엑스비보로 해서 엑스비보라는 것은 바로 그 시험관 바깥에서 가져와서 T렉을 익스펜드 시키면 확장시켜서 그걸 다시금 집어넣는 실험 방법인데 요거는 제가 후에 또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톨러런스 인덕션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가 또 있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혈액 세포 중에 그 골수 세포가 있습니다. 마이로이드 계열의 세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조절 레귤레이터 마이로이드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도 이제 그 마크로파이즈 셀 계열, 덴드라이트 셀 계열, 또 MDSC 계열이 있는데 그 마크로파이즈 셀 중에 그 레귤레이터 마크로파이즈 셀, 어떤 지금 그렇게 부르는 조절 대시 세포, 이래들은 이제 어떻게 조절되어지냐면 어떤 사이토카인, 또 그로스 팩터에서 이 조절 대시세포로 이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터페론 감마 아니면 뭐
그 MCSF라는 그것을 자극을 주면 마크로파이셀이 레귤레이트 세포로 분화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마크로파이셀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크로파이셀, 제가 이제 마크로파이셀 연구를 좀 하고 있지만 마크로파이셀 같은 경우는 M1, M2라는 두 타입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 M1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염증에 관계되어진 역할을 하는 거고, M2는 운두 힐링, 그러니까 이제 조직 재생에 관계되어진 역할을 합니다. 어떤 레귤레이트 마크로파이셀은 그런 계열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DC 그 덴드라이트 셀 레귤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든 이 덴드라이트 셀 그 조절 수지장 세포 같은 경우도 GM-CSF라는 뭐 그 스티뮬레이터나 아니면 인터루킨 4, 인터루킨 10, TGF 베타의 자극을 주면 이런 식으로 분화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든 뭐 MDSC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이런 그로스펙터나 사이토카인에서 유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되어진 레귤레이터 마이오이드 셀을 가지고도 톨러런스를 인덕션 시키는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여러분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약간 캔서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캔서가 생긴 그런 환경에서는 사실 이런 레귤레이터 세포들은 어떻게 될까요? 캔서의 프렌드, 친구가 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이식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제 재미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좀 재미있던 분야가 바로 이제 그 조절 B세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B세포도 이제 여러 가지 분화군이 또 나눠지는데 그 중에 이제 레귤레이터 B세포가 이제 이렇게 존재합니다. 어떻든 이 B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에 따라 다르게 이제 명명이 되어지는데요. B랩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이제 표현한 것처럼 인터루킨 10을 이제 발현한다든지 아니면 그 B7이라는 수용체와 결합해서 T렉을 익스펜션 시키는데 관여한다든지 아니면 T렉의 CTLA4나 팍스-P3를 업레귤레이션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이제 레귤레이터 B셀입니다. 이 B셀에 의해서 다시금 이야기하면 톨러런스를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는 뭐 이렇게 아포പ്토틱 셀 베이스 세라피로도 있답니다. 이거 GVHD의 관계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어떤 그 공여자의 그 셀 에파토 셀 데스라는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 그 네크로틱 셀 데스랑 다르게 어떤 그런 분비 물질 내에 뭔가 존재하는 그 물질이 아마 GVHD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조금씩 보고가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다양한 그 톨러런스 인덕션에 관계되어진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식의 문제를 우리가 좀 이식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해결점 방향을 좀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저는 이렇게 그 레귤레이터 T셀에 관계되어진 세포 치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T렉이 뭔가, 레귤레이터 T셀이 뭔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렉은 처음에 알려진 것은 저널 오브 이뮤놀로지의 1995년에 이 사카구치 그룹에서 처음 발견되어졌습니다. 이 T셀이 표현하는 표면에 그 인터루킨 2 리셉터에 해당하는 CD25라는 녀석이 익스프레션 되어진 것을 보고 얘네들이 어떤 이제 그 셀프 톨러런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T렉의 존재가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NEJM에서 2011년경에 그 T렉을 이용한 GVHD 면역 관여 효과에 대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경에 헤파톨로지에 어떤 논문이 실렸냐면 그 토도 그룹에서 했는 건데 생체 간이식에서 10명의 환자에게 체외에서 생성된 T렉을 투여해 줍니다. 그랬을 때 7명의 환자에서 성공적인 면역 관용이 생겼다 하면서 최근에 많은 연구 논문들이 바로 이런 레귤레이터 T셀을 이용한 그 관용 를 유도해서 이식의 어떤 성공률을 높이는 그런 연구 또 인상적인 트라이를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T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T렉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사실은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보면 이제 T렉 같은 경우는 T렉이 만들어지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T셀은 본면에서 생성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사이머스에서 머추레이션 되었습니다. 이 머추레이션 되어지는 과정 중에 분화하는 과정 중에 T렉이 빠져나오는데요. 원래는 자기 항원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지면 이 T셀은 모든 게 딜리션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서바이벌 하는 녀석이 생존하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만 그 녀석이 바로 T렉이다. 그래서 보통 사이머스에서 처음 만들어진 T렉을 여기 이 표에서는 뭐 그 아마 사이머스의 이니셜을 따서 T렉이라 그러는데 보통 이제 내추럴 T렉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든 T렉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그 나이브한 T셀, 그 나이브한 T셀이라는 것은 한 번도 항원을 만나지 않는 머추레이션이 되는 T셀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이브한 T셀이 어떤 말초 조직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졌을 때 그 자극되어지는 자극 물질이 바로 T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인듀스 되어졌다는 말을 쓰긴 쓰는데 여기 이제 PT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슷하게 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는 이제 인비트로에서 이제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그것을 이제 여기서 IT렉이라 합니다. 인위적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이제 그 나이반 T셀에 그 T렉을 유도할 수 있는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죠. TGF-베타를 사이토카인 TGF-베타를 뭐 트리트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보면 CD3, CD28을 자극을 주면 나이반 T셀이 그 인듀스 된 T렉으로 이제 그 분화한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보고가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든 공이 이런 T렉들은 하는 기능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T렉 자체는 이뮨 서프레서 한다 기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뮨 서프레션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뭐 조금 이제 어떤 분은 그러면 여기 T트랙하고 그럼 P트랙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는데 차이 나는 걸 봤더니만 어떻든 그 T트랙에서 분화할 때 생겨져지는 특정한 유전자가 이제 따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별할 수 있었고요. 이런 T트랙 그 레귤레이터 T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그 특정한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그 이뮨 서프레서에 해당하는 사이토카인인데 인터루킨 10, 인터루킨 35, 아니면 TGF-베타 또는 이제 세포 사멸을 관여하는 그랜자임 A라든지 폴포린을 이제 분비한다든지 아니면 또 아데노신이나 IDO라는 것을 분비해서 이펙트한 T셀을 서퍼레이션 해버립니다. 어떻든 이런 면역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T렉이 이제 기능이 밝혀졌고요. 그러면서 이런 T렉에 서퍼레이션 할 수 있는 펑션 메커니즘은 사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기 표에서 이제 요약이 되어질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T렉은 이펙트한 T셀을 직간접적으로 분비되어진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아니면 그 리셉터와 결합을 통해 가지고 그 서퍼레이션 할 수 있고 NK세포든 B세포 등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염증을 유도하는 이뮨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을 서퍼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심지어는 모노사이트 세포를 M2, 즉 아까 이야기했던 그 레귤레이트 마크로파이즈 조절 대세포로 분화할 때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덴드라이트 셀 기능을 다운시킨다든지 어떻든 수많은 이제 기능들이 T렉의 기능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T렉은 알려졌는데 그럼 T렉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라고 이제 묻는다면 지금은 많은 컴퍼니에서 이런 프로토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환자의 셀 소스를 통하든지 아니면 블러드 아니면 코드 블러드를 아니면 뭐 그 조직에서 이런 그 T렉을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디테일하게 말하면 좀 복잡한데 어떻든 그 마그네틱 비드를 사용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T셀만 분리해냅니다. 그 분리하고 나면 걔네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익스펜션 시켜야 되죠. 익스펜션 시키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 보신 것처럼 다양한 이제 미디어에 여러 가지 자극 물질을 줘야 됩니다. 액티베이션 리에전트를 이제 투여하게 되어지면 이 이제 T렉이 이렇게 그 정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든 이렇게 정식되어진 그 T렉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환자에게 투여함으로써 그 이렇게 이식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뮨 서프레스에 관계되어진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T렉에 분리하는 방법을 이제 봤는데요. 그러면 제가 오늘 조금 이제 시간이 되면 좀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이렇게 논문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논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엑스비보 익스펜드 되어진 그 T렉을 그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 해서 어떤 그게 잘 보존이 되어졌고 또 그때 T렉의 역할은 어떤 건지 관계되어진 결과를 이제 논문으로 이제 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가장 최근에 논문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T렉 세포를 투여하는 이유는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면역 억제제의 장기 사용을 이제 피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존율을 높이고 또 이식 관용을 유도해서 더 이상 어떤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이식된 환자가 잘 이제 이식된 부위가 정착이 되어지고 이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프로토콜은 이제 이 랩은 아마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에 있는 그 어떤 병원에서 이제 했던 이 논문인데요. 어쨌든 이제 투여하기 1년 전부터 이제 그 환자를 팔로우합니다. 팔로우해서 이제 세포를 이제 모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제 그 T렉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트랜스플란트 하기 전에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면역 억제제를 이제 넣고 넣는 시기가 보통 이제 아마 이거는 아마 그 이식하는 팀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뭐 30일 넣고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팔로업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가 이제 조금 다른 종류의 면역 억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플란트 하고 나서 이런 이게 알렘투스하바 아마 이것도 이제 그 이뮨을 서프레션 시키는 억제시키는 아마 그 항체인데 이걸 넣고 나서 한 이틀 정도 2번 정도 트라이 하고 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달 정도 지난 후 60일 경에 이 프로토콜은 T렉을 인퓨전 시킵니다. 60일 후에 인퓨전 시키고 나서 그 후에 3, 6, 9, 12, 그 1년 동안 요 데이별로 해서 프로토콜 바이옵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이뮤노 그 상태를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했고요. 여기에 사용되어진 그 환자 한 9명의 그 수혜자를 했고요. 또 뭐 젠더도 다양하고 나이대도 다양하고 어떤 여러 가지 질환도 조금 다양하게 있는 분들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적을 보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들은 이제 수혜자에서 이제 블러드를 이제 뽑고 나서 어떤 GMP 시설에서 그 T렉을 이제 익스펜션 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렇게 뭐 논문을 보면 얘들은 이제 그들이 쓰는 방법 제약해서 제공하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이제 맥스 비드라는 방법을 썼는데 어쨌든 한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7일에서 한 30일 정도까지 익스펜션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팀에서는 21일까지 T렉을 이제 익스펜션 시키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그로스펙터에다는 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디어를 체크해가지고 그 상태를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자, 확인해 봤더니만 이 본 오른쪽 B 그림이 있는 것처럼 그 셀 넘버가 이제 7일째, 14일째, 21일째 보니까 셀 넘버가 증가, 익스펜션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방 올린 것은 이 GMP 시설에서 그 수혜자 T렉을 어떻게 익스펜션 했는지에 대한 이렇게 프로토콜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건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든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이 키트를 이용해 가지고 했던 것 같고요. 어떻든 그래서 이제 그 익스펜션 되어진 T렉이 정말 이게 T렉인지를 이제 피노타입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실험에서 이런 플로로사이토미터를 통해 가지고 CD 마커를 붙여서 정말 T렉의 펑션을 가지고 있는지 피노타이핑을 해봤습니다. 했더니만 이거는 이제 그 플로로사이토미터를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D 그림은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익스프레션 되어진 퍼센테이지를 조사해봤습니다. 보면 여기에 보면 색깔이 다양한 것은 9명의 그 수혜자 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면 이제 데이 0부터 데이 14, 데이 21일 때 봤을 때 주로 T렉의 기능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CD8이나 아니면 이제 CD20, 뭐 B셀이나 T셀이 되게 이제 그 파퓰레이션의 퍼센트가 1% 미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아마 T렉을 아이솔레이션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약간의 이제 컨타미네이션의 개념 조금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사하는 것은 보면 이제 T렉 중에 T렉이라는 그 세포가 되게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가 팍스P3라는 전사인자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팍스P3의 전사인자의 메틸레이션 되어진 정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메틸레이션에서 탈메틸레이션화 되어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전사가 활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보니까 이게 디메틸레이션 되어지는 정도를 봤더니만 데이 21일에 있는 T렉을 조사해 보니까
색깔이 이제 보면 약간 그 그린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메틸화가 이렇게 덜 된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메틸화 되었다라는 거 보면 됩니다. 그걸 이제 표로 보니까 메틸레이션 되어진 퍼센트가 그 익스펜션 되어진 T렉에서 보니까 이 그 탈메틸화, 디메틸레이션 되어진 것이 이제 높게 일어났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T렉에 그 팍스P3가 그 디메틸레이션 되어지면 계속해서 그 팍스P3의 전산인자 자극을 받아가지고 T렉이 발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회성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진 녀석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팍스P3의 발현을 통해서 T렉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해 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정말 그렇다면 T렉의 서프레션 기능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본 그림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로토콜이고요. 어떻든 실험 방법은 그 T렉과 리스판스한 세포를 이제 그 비율대로 섞었습니다. 1대2에서 1대64로 섞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 리스판스와 이렇게 자극자를 주면 반응을 하는 데에다가 이제 T렉을 들어가 버리면 서프레션 시키겠죠. 그래서 그 T렉이 1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리스판스 하는 세포가 1대1 비율보다는 리스판스 세포가 많아지면 당연히 T렉의 기능은 이제 저하되게 셀 넘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보면 T렉이 1대 리스판스가 2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뭐예요? 서프레션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만든 T렉이 서프레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로데이보다 뭐 14, 21 갔을 때도 50% 서프레션 되어지는 비율을 보니까 1대8 정도에서 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컬처를 뭐 14일, 21일 했는데 큰 차이가 없더라.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T렉을 익스펜션 했을 때 14일을 기간 동안 하는 것이 하는지 21일 동안 하는 건지 그에 따라 데에 따라 가장 좋은 가장 확장성 좋고 서프레션 기능이 좋은 세포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임상적으로는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T렉이 실질적으로 인펙션이 일어났을 때 톨런스의 개념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했던 알렘투즈맙이 아마 림프구를 고갈할 수 있는 약물일 겁니다. 왜냐하면 서퍼레이션 시키고 나서 이제 트랜스퍼런트를 서퍼레이션 시켜야 정착이 잘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갈을 하고 나서 이펙트한 T세포가 정말 이제 리커가 되어지는지 아니면 그 기능이 어떻게 유지되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이 실험을 했었습니다. 보면 1개월 되니까 다 다운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림프구 고갈을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CD4나 CD8은 다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T렉을 인퓨전한, 그러니까 60일째 인퓨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달이 지난 후에부터 보니까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어졌는데, 특별하게 이제 NK세포나 메모리 B셀, 나이브 B셀은 그건 이제 그 컨트롤 레벨만큼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이뮤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그 T렉의 인퓨전 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결과를 추이를 지켜봤더니만 어떻든 이제 그 림프구를 이제 감소시킨 후에 그 인퓨전 T렉을 인퓨전한 후에는 그 T렉의 파퓰레이션이 그건 이제 그 플란테이션 하기 전 단계만큼 좋은 이제 그 수치를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달 후에 또 이 그 T렉이 지속적으로 세포 내에 존재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혜자, 각각 9명의 수혜자의 각각에 대해서 조사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러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 T렉이 없는 경우에는 이 T렉 자체가 이렇게 이 폴더 자체가 보면 이 D 그림 자체가 이제 컨트롤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군에서는 그 T렉의 최소 그러니까 일어나는 정도가 우리가 이렇게 T렉을 넣어줬을 때랑 비교적으로 이렇게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또 하나는 이제 실험이니까 그 어떻든 이제 그 리시피언트에서 그 리콜 리스판스를 보기 위해서 다양한 마이토젠이나 안티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뭐 이런 이제 그 실험을 또 했었습니다. 했을 때 보니까 어떻든 이제 면역 능력이 척도가 이식 전하고 T렉 주입 후에 계속해서 1년 동안 항원에 대한 그 리콜 리스판스를 봤는데 어떻든 간에 그
PHA나 코네이나 CMV에 대해서는 뭐 한 달에 최하점에 도달했지만 어떻게 해요?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식 후에 1년 이내에 어떤 환자에게도 감염이 발생되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좀 유의해야 될 거고, 어떻든 이거는 병원성 항원에 대한 반응 능력이 유지되어졌다라는 것도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논문의 마지막 논문인데, 이거 논문을 보니까 어떻든 그 이식 후에 1년 동안 뭐 그 3년 동안 팔로우업 했더니만 9명 환자 중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 보면 한 그 8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니까 CD4D가 생겼다면, CD4는 아마 그 보체에 이제 어떻든 이 침착이 생기고 나서 DSA가 발생했답니다. DSA라는 것은 도너 스페시픽한 안티바디가 발생한 거거든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이뮤노서프레스에 별로 이제 이뮤노서프레스와 별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그 그래프트 로스는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같은 경우는 뭐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처방해서 치료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얘가 1번 환자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로스 로스는 없고요. 바이옵시 했을 때 별 문제가 없었는데 보니까 그 DSA가 뭐 한 1년, 2년 후에 생겼다. 이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넣었던 인퓨전 시켰던 Treg의 세포가 좀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마이크로페놀레이트라는 면역 억제제가 좀 양이 작아서 그랬는가 하면서 서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금 뭐라 딱히 이제 결정하기 어려웠다라고 이제 보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막 계속 말이 많아지는, 어떻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Treg의 실험은 현재적으로 이런 이제 그 여러 곳에서 그 임상적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그 1차 당뇨병 환자, 아니면 GVHD 그룹, 아니면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에, 아니면 리버 트랜스플란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Treg을 이용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대부분 이제 오토로거스한 폴리크로날 Treg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든 좀 그 임상적으로 이식의 그 확률이 좀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예고, 아직도 이제 이거는 진행 중이라서 결과물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reg의 치료의 장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Treg은 면역 반응에서 되게 항원에 특이적이어야 되는 거고요. 또한 매우 다재다능한 반응을 통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Treg의 수가 사실 이식 장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응에 충분한,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너무 좀 늦다는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충분한 양의 Treg 세포가 투여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Treg을 투여하는 셀 넘버에 대한 것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어떤 그 세포 치료에서 그러면 Treg의 소스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있을까요? Treg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였죠? 그렇죠. 그 환자의 블러드를 뽑아가지고, 아니면 그 블러드에서 있는 그 Treg을 아이솔레이션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었죠. 그러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얘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보통 안티젠 스페시픽한 Treg에 대한 인비보 인덕션이라 하면, 그 인비보라는 것은 그 이식하고 나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서 Treg을 이제 증가시키는 방법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바로 모노크로널 항체를 이용한답니다. 즉 그 CD3 아니면 CD45 리셉터에 해당하는 그 항체를 집어넣어서 그 Treg을 인듀스 시킵니다. 또는 CD4나 CD8 T셀을 서프레션 시키는 방법을 쓰는 거죠. 또는 이제 이뮤노서프레스 드럭을 이용한답니다. 람파마이신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루킨2 안티바디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TNF 리셉터의 블라커를 이용해가지고 인비보 인덕션을 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고요. 또 하나는 엑스비보 익스펜션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우리가 아이솔레이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그 내추럴 Treg을 쓰느냐, 아니면 팍스 T3를 그러니까 트랜스덕션 시켜서 T셀을 뽑아내는 방법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간 방법은 다르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CR 인리치먼트라는 것은 항원 특이적인 T셀을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폴리크로날 Treg이라는 것은 되게 폴리크로날이잖아요. 항원 스페시픽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항원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TCR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거기에는 약간 이제 그 항원과 넌스페시픽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약간의 이제 불편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것이 바로 안티젠 스페시픽 엔지니어링 T렉입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바로 T렉에다가 어떤 안티젠 스페시픽한 TCR 수용체를 트랜스제닉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트랜스펙션 시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를 넣는 거죠. T렉 세포에 우리가 원하는 항체와 결합할 수 있는 그 CRP, 카를 집어넣는 거죠. 이런 방법이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준비했던 것은 바로 T렉에 관계되어진 부분인데요. 제가 빨리 좀 시간이 좀 많이 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왼쪽 그림에 보면 그 카 T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항체의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체에서 항과 결합하는 부위를 베리어블 리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베리어블 리전을 우리가 헤비 체인, 라이트 체인에 각각 하나씩 다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씩 이제 싱글 체인 베리어블 리전 플래그먼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싱글 체인 하나씩만 요걸 이제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SCFB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세포 그 인트라셀루라 도메인에 존재하는 그 자극 물질, 뭐 CD20A, 뭐 포원BB 아니면 CD3 제타라는 이런 신호 전달에 관계되어진 것을 붙여준 타입을 이제 카티셀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카티셀의 개념인데요. 어떻든 간에 이런 개념의 이제 카 컨스트럭터가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학적으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카1, 카2 하나씩 넣는 방법을 쓰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듀얼로 넣는 방법을 쓰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에 두 개를 달려져 있는 바이스페시픽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유니카를 쓰는 방법도 있고 어떻든 간에 이런 그 카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의 컨스트럭터만 잘만 만들 수 있다면 그걸 이제 T렉에다가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까 얘기했던 카를 통해서 이 카를 T렉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 세포를 우리는 카 T렉이라고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도입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이제 레트로바이러스를 쓴다 그러는데 레트로바이러스는 어떻든 이 시기에 관계되어진 부분은 장기적으로 얘네들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또 위험수를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렌티바이러스를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렌티바이러스가 조금 더 안정하고 걔네들이 이제 그 바이러스 자체가 그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바이러스 딜리버리 시스템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현재는 렌티바이러스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카 T렉이 그 T렉인데 카가 이제 그 인퓨전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서프레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전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서페이스 안티젠을 쓰든지 아니면 솔루블 안티젠을 다 그 서프레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분비 물질을 분비한다든지 아니면 세포의 그 컨택을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그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이니까 어떤 내가 타겟하고 있는 항원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세포와 세포는 타겟된 세포와 결합을 통해 가지고 서프레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세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특이성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카 T렉을 이용한 여러 가지 질환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보통 이제 뭐 지금 마우스 레벨에서 많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마우스 모델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면 아마 이제 임상으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타겟되어진 안티제닌 HLA-A2 타입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이제 타겟하는 카 T렉을 만들어서 했더니만 GVHD를 이제 이렇게 서프레션 이렇게 일어나지 않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오토이민 디지즈에 관계되어진 부분에도 이런 타겟되어진 이런 이제 그 리셉터 항원에 대한 이 키메릭 카를 만들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결과 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그 T렉을 벗어난 그러니까 TCR T렉보다는 카 T렉이 상당히 이제 타겟되어진 그 이 시기에 정말 그 스페시피할 거고 또 장기적으로 어떤 그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질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카 T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과 그 약점이 있냐면 결국은 이제 장점은 이제 그 T셀이니까 T셀 수용체는 MTC랑 결합하기 때문에 MTC의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카티렉은 타겟되어진 세포와 결합하기 때문에 METC 제한에 배제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루킨 2가 디펜던트한 것도 없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보통 이제 TCR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셀룰러 도메인에 자극 중에 하나가 인터루킨 2를 분비해서 보통 인터루킨 2는 그 서바이벌에 관계되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그 카 시스템에서 컨스트럭터에서는 그 우리가 도메인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극에서 인터루킨 2를 분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되게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고요. 단 한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이드 이펙터 중에 하나가 사이토카인 스톰이 관계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뉴로날 사이토토시시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느 정도 그 사이토카인 항체를 사용해서 서프레션 시키는 방법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드럭을 아마 컴바인 해가지고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 요거는 뭐 앞에 이야기한 걸 이제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면역 억제 요법에 대한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결국은 그 면역 억제제에 대한 그 신독성에 관계되어짐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면역 억제제의 조합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아마 그 액션 1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액션 2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동시 자극에 해당하는 생물화학 제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효과적 항체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을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톨러런스 인덕션에 관계되어진 그러니까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는 아니면 다양한 면역 조절 세포 우리는 이제 T렉을 이야기한 거고요. 아니면 카티렉을 이용해서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것을 이용해서 면역 억제제 합병증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액션을 또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거는 이제 이종 이식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동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얻어서 그 결과를 결국은 이제 어떤 코스티뮬레이터의 뭐 블라커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뭐 제한해 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은 차후에 아마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면역 억제는 이 시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면역 억제제의 다양한 어떤 요법을 우리가 찾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T셀 그 셀 세라피 차원에서는 T렉 심지어 이제 카티렉이라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그 고민하고 이걸 이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고 많은 이제 세계적인 그룹에서도 많은 그룹들이 아마 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 이식 센터이고 저희들도 이제 이런 이식에 대한 이제 그 모임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고 하는 팀들이 좀 모여서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시간을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학기 공부할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한 1분만 코멘트를 드릴게요. 이게 최초의 장기 이식이 1950년대에 있었는데 그때는 면역이라는 개념도 잘 없었고 약도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스테로이드하고 아자사이프린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 약들은 면역의 아주 그 루트를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면역은 살리고 장기 거부에 이식 거부에 대한 거는 좀 차단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식 성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1980년대에 들어서 이제 칼시뉴린 이히비터 사이클로스포린의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이식의 성적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죠. 이제 그것은 T셀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다른 불필요한 면역은 덜 억제한다. 장기 시간한 면역은 확실히 억제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었고 지금 이제 한 세대가 지나서 이제 톨러런스를 T셀을 조작해서 톨러런스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저는 격세지감입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질문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신 교수님이 준비하신 게죠 이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신 교수님 진행하실까요?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교수님께서 강의를 잘 정리해 주셔서 그 카티렉이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고 중요 장단점 잘 설명해 주셨고요. 엑스비버 같은 경우와 간단히 비교하면 카티렉 같은 경우는
그 안티젠을 다이렉트하게 알로에 극이전하는 걸로 돼 있고 엑스비보 같은 인다이렉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차이가 카티렉 같은 경우는 HLA2 관련해서 보통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보통 이식할 때 아주 흔하게 미스매치된 안티젠입니다. 그런 약간 단점이 있지만 엑스비보 익스팬드 T렉 같은 경우는 도너 스페시픽 안티젠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 개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다 할 수는 없는데 현재 임상에서 지금 특히 캔서 환자들 대상으로 최근에 ALL 대상으로 2017년도에 약제가 사용돼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80% 이상 완화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단점이 엑스비보 같은 경우는 모든 솔리드 오간 트랜스플란트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아마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아마 계속 연구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는 카티 컨셉이 이제 캔서를 죽이는 것과 장기를 살리는 것과 결국 같은 완전 반대 방향이지만 실제로 같은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차이점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예, 차이점을, 개념의 차이점. 일단은 그 카티렉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김영우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만들 때 보면 그 암세포를 항원으로 딱 인식하도록 수용 주제를 직접 도입해서 딱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스페시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굉장히 장점이 있고 최근에 3세대까지 나와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원리로 해서 2017년도에 만들어서 B셀 ALL 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면역세포 체료가 굉장히 효과 있겠구나 했는데 해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이라 해가지고 이게 막 거의 80% 환자에서 막 그 합병증도 생기고 아까 그다음에 신경학적 합병증이 좀 많다는 게 굉장히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차이가 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엑스비보 T렉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보통 이제 T렉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감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생기지만 작은 연구이긴 하지만 해보니까 크게 다른 감염원에 대해서 캔디다라든지 그 다음에 박테리아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또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김용호 교수님 또는 우리 신호식 소장님께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성형외과 김홍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강의 잘 들었는데 제가 이게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좀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T레그라는 거를 그러면 사람 몸에 한 번만 주입하면은 그게 계속해서 다시 몸에서 생성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 T렉 자체도 이제 사실은 이게 수명이 제한이 되어져 있거든요. T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스템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T렉의 그 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엑스비보처럼 그걸 익스펜션 시켜서 집어 넣었을 때 일시적으로 이제 어떻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한 2년 정도 팔로업 했을 때는 충분히 T렉의 기능을 유지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후로 더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질까라는 것은 조금 더 팔로업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임상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그러면은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계속 주입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항암 치료는 키무라야라는 그 노바티스에서 나온 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설명하기로는 한 번만으로 원샷으로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항암 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저 카티렉이나 역시 T렉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현재 난제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몇 번 줄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용량도 문제고 인터벌도 문제고. 그래서 카티렉 같은 경우는 일단 다행히 암 환자에도 한 번 주면 된다 하는데 아까 이막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최종 사용한 다음에 합병증이라든지 그다음 롱텀하게 환자가 2017년도, 2020년대에 거의 가까이 와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롱텀하게 환자의 서바이벌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식 환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T렉을 줄 때 이게 도대체 양을 얼마나 줘야 될지 인터벌이 얼마나 해야 될지 그것도 아직 안 정해져 있어서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병원에서 또 연구가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소장님께 클로징을 맡기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저 강의해 주신 김효 교수님과 좌장 맡아 주신 또 임학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이식 면역 관련하고 세포 치료에 대해서 정말 한 학기 배울 강의들을 잘 정리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고 광고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우리 병원에서 지금 현재 T세포 관련해서 진행 중인 임상 연구가 최근에 통과가 된 것을 합쳐서 한 7가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향후에는 임상에서 지금 넘어서서 원래는 요즘은 그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가 요즘 리버스하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임상에서 얻은 그 아이디어를 이제 기초로 가는 리버스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가 많이 되어 있어서 기초 연구가 추가로 진행됐으면 좋겠고, 현재 저희들 이식 관련, 급성신손상, 만성신손상, 당뇨, 그다음에 지속 신대체육관 다양한 연구군에 대해서 환자군에 대해서 현재 임상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에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광고는 이전에 첫 강의에서 저희들이 도너 디라이브드 셀 프리 DNA 관련해서 우리 양다희 교수님 잘 발표해 주셨는데, 지금 그 나테레사와 지금 8월 17일 회의를 하고서 최종 계약을 했습니다. 키트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연구 목적은 아니고 아마 진료 목적으로 해서 아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되면은 포스터 발표라든지 논문 발표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그 회사 측을 통해서 양해를 다 구해놓은 상태였고 향후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교수님, 전공의 선생님, 피케 선생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광고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또 오후 1시에 3차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즈에서 최근에 롱코딩 RNA 관련해서 세라피틱 어프로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해서 우리 학교 기생충과학 유전학 교실에 계시는 차희재 교수님께서 강사를 맡아주시고, 현재 간단체외과 이식외과 교수시면서 우리 병원 부원장이신 신동훈 부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잠시만. 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교수님 또 여러 선생님들과 또 피케 선생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달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